안녕하세요. 텍스트라 연구소 양성훈 수장입니다. 저는 직장생활은 94년부터 10년간 삼성에서 고 이건희 회장 비서와 기획 업무를 하였고 2006년부터 법인 컨설팅을 해오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160개사 정도고 절세 금액은 약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이번 시간에는 어떤 영상을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의 얼굴인 정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관, 아마 대표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대출을 받든 아니면 이제 뭐 컨설팅을 받든 어떤 대외적인 평가를 받든 정관을 갖고 오세요, 정관을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 사실 대표님께서 정관 부분들을 보시는 기회도 이제 그걸 살펴보거나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사회에 몰두하다 보시면 이 부분이 어떻게 이게 중요한 부분인지 사실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건이 벌어져야지 이 정관이 중요하구나 알잖아요. 네네. 사실 그때는 늦으시는 것 같고 그러면 정관이 정확하게 기업의 규정이라는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관은 제가 방금 전에 기업의 얼굴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회사의 조직 체계와 운영을 위한 핵심 문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관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경영 기법들이 다양해질 수 있고요. 정관은 구성되는 요소는 보통 6가지에서 7가지 정도로 테마를 잡을 수 있고요. 우선 총칙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과 주권, 사채, 주주총회, 이사와 이사회, 그리고 감사, 그 마지막 장이 회계 이렇게 구성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성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체계와 운영을 위한 핵심 문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직 체계 또 운영과 관계된 그 요소들을 구성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경험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정관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다 다르다고 보셔야죠. 우선은 상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 상법은 93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 등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영리법인에 대한 등기를 상업등기라 하고요. 비영리법인에 대한 등기를 법인등기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상법 935개 조문을 이 상업등기법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정관을 만들 때 무조건 8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상법 조문 중에 40에서 45가지 정도가 해당하는데 이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정관에 포함하면 실행할 수 있고 정관에 포함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하고요. 그 나머지 한 870, 80개 조문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또 선택해도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상대적 기재사항을 어떤 것들을 넣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업마다 전부 다 다르다고 한 것들이 그렇죠. 이 기업에 유리한 부분들을 잘 선택적으로 상대적으로 잘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죠. 가족 주주만 있다 그러면 주식의 양도 제한 규정을 두면 이상한 일인 거죠. 또 뭐 이렇게 주급 납입이 늦어졌을 때 주급 납입 지체에 대한 뭐 기타 이 과태료 같은 걸 낸다라고 하면 맞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 주주만 있다면 주식의 양도 제한 규정 같은 건 없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회사의 그런 조직 체계 또 주주 구성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필요한 조문들을 넣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빠르고요. 그러면 제가 내용들을 들어서 그냥 수정하고 개정했음이라고 그냥 매달 업데이트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 정관이 아까 가장 핵심 문건이라 그랬는데 정관을 개정하는 작업은 주총의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 결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아, 네.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주주가 참석하시고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셔야 정관을 개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법적 절차를 다 따라서 네.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 방금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적절한 지분 배정, 그다음 특별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지분을 배정하는 것들도 이야기 설명해 주셨던 영상들도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그러면 방금 이 개정을 하잖아요. 개정을 하면 뭔가 이 부분이 개정 시기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누가 확인해 주는 사람이나 어떤 그런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상법상 네. 정관을 개정하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개정된 걸 인정해 줍니다. 다만 과세관청에 대해서 이제 대항력이 좀 필요해지는데 네. 우리가 공증을 받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 그렇죠. 공증이라는 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적인 행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형식을 공증이라고 하는데 이 공증을 받게 되면 당연히 공정증서 등본에 대한 증거 능력이 확보가 되고요. 외부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이때 외부 대항력이라고 하면 과세관청을 말한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아, 공증을 받게 되면 그런 이제 법적인 문서로 효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네요. 네, 상법상은 맨 마지막에 수정된 정관을 인정해 주지만 과세관청이 봤을 때는 뭔가 세금을 덜 냈다던가 아니면 추궁할 일이 있으니까 네, 정관을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과세관청이 인정해 주는 건 공증받은 서류여야 됩니다. 아, 그러면 공증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공증한다는 분들은 어떤 자격 요건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임명공증인과 네, 법무법인, 공증인과 합동법률사무소 같은 그런 곳에 허가를 내주는 인가공증인으로 구분이 되고요. 네. 둘 다 10년 이상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직을 수행했던 자의 하나입니다. 아, 저는 공증인이 일반 어떤 자격시험은 법무사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네네. 아, 법조인입니다. 아, 법조인이시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행정 서류 진행할 때 그 부분들을 좀 예우하면서 좀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것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네요. 그러면 어, 아까 정관을 이제 그 개정을 하면 부분 공증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등기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법에 따라서 상업등기법에서는 네, 주요 내용을 등기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을 처음 만들 때 아까 제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관을 처음 만들 때 절대적 기재사항은 8가지가 있는데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가, 그리고 회사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총수, 그리고 발기인의 인적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게 이 절대적 기재 사항이고요. 상대적 기재 사항은 40에서 4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선택했을 때 실행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으면 못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등기법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 기재 사항 중에 정관에 포함했을 때 무조건 등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네, 정관에 포함했을 때는 아니지만 실행했을 때 등기를 요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관에 포함했음에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기재사항이 까다로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를 좀 들어드리면 정관에 포함했을 때 무조건 등기가 들어가야 되는 건 주식 매수 선택권, 그리고 주식의 양도 제한 규정 같은 것들, 그리고 실행했을 때 등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종류 주식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포함했지만 등기를 요하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대표적인 게 임원 재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 저희가 채택하지 않아도 누구나 어느 법인이나 다 할 수 있는 상법 조문들입니다. 와, 선생님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또 모르실 분들도 더러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등기를 한다는 거는 법인 등기를 우리가 떼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서류에 포함된다는 부분인 건가요? 네, 그렇죠.
등기부등본에 네. 표시가 돼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등기를 뗐을 때 반드시 표시돼야 되는 사항들, 그리고 그게 정관에 포함됐을 때 필수적으로 그 등기부 등본을 뗐을 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절대적 기재 사항 8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8가지 중에 네. 정관을 전면 개정하게 되면 발기인에 대한 정보는 이후에는 빠집니다. 그러면 7가지가 남지 않습니까? 네.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가, 회사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총수. 이 7개 조문에 대해서 각각의 상업등기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적 기재사항 7가지 중에 뭐 1개를 수정하신다, 뭐 3개를 수정하신다. 각각 등기 비용이 다르게 나옵니다. 와, 그러면 제가 얼핏 들기에 되게 번거로운 작업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수정 부분들이 또 빈번해지면 또 비용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로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다 반영해서 진행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죠. 네, 처음에 네. 정관을 정말 잘 만드실 필요가 있고요. 네. 우리가 좀 더 말씀드리면 상법 935개 조문 중에 2012년 4월 15일 날 250개 조문이 재개정되었습니다. 네, 근데 일선에 있는 이 법무사님들 중에 그 젊은 법무사님들은 요즘에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신상법 기준에 정관을 많이 제공하는 걸 봤고요. 대신에 이제 법무사 자격을 오래전에 따신 법무사님들은 아직도 옛날 상법 기준으로 정관을 드리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대가 변화된 만큼 이제 그 부분의 트렌드를 반영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래된 문서의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 장점은 거의 없고요. 네. 그게 이제 건 바이 건으로 네. 맡길 때마다 네. 수임료 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법무사 사무실 운영비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구상법 기준에 정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사실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이 아마 그렇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시면 항상 세법도 그렇고 어떤 법령 부분들도 매년 개정이 되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회사가 적절하게 유리하게 대표님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사업 목적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저는 이런 사업을 할 줄 몰랐는데 사업 목적을 추가해야 된다. 그 사업 목적을 왜 추가해야 되고 어떻게 어떤 항목을 보면서 추가해야 되나 보면 분류표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 목적은 네. 법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을 표현하는 거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일반적인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사업 목적을 정관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통상 40개에서 70개 정도의 사업 목적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목적을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사업 목적을 뭐 어느 걸 보고 확인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라고 있습니다. 그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중에 그 코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C 1, 2, 3, 4, 5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앞에 C를 대분류라고 하고요. 네. 그 이후에 숫자 2자리를 중분류, 세 번째를 소분류, 네 번째를 세분류, 다섯 번째를 세세분류라고 하는데요. 세세분류에 있는 내용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11차 코드가 지금 쓰이고 있고요. 2024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적용된 거네요. 네네. 그래서 11차 코드 부분들이 적용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거는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네. 사업 목적을 그 11차 네.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세세 분류에 있는 내용을 네. 적어 가셔야 네. 등기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내용이 맞지 않게 되면 보정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또 등기소를 가야 되죠. 반드시 사업 목적을 추가할 때는 최신 이제 지금은 11차 한국표준산업 분류 코드 기준을 적용해야지 등기가 제대로 된다는 이야기죠. 네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을 공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터넷 공고 말씀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유의할 사항들이 있으실까요? 인터넷 공고 부분은, 네. 네, 그것도 2012년 4월 15일부터 풀어드리는 거고요. 인터넷 공고를 등기를 치실 때 네. 유의하셔야 될 점은 네. 당연히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고요. 네. 거기에 공고란이나 게시판 같은 게 있어서 네.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 공고를 한다라고 했으면 네. 띄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공고나 게시판이 있어야 보정 처리 없이 인터넷 등기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인터넷 공고는 정확히 어떤 부분들 때문에 해야 되는 건가요? 회사가 공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공고 의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공고할 때 본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는 게 기준인데 인터넷 공고 방법까지 추가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 공고를 넣으시게 되면 무조건 인터넷에 공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하시다 보면 총 발행 주식의 총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뭐 나중에 이제 추가 발행을 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그 주식의 총수에 이상적으로 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수권자본제라 해서 네.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수 있잖아요. 네. 그 주식 수의 4배까지를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 잡았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 4월 15일 날 상법이 재개정되면서 수권자본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앞으로 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수정할 일이 있으시다면 가급적이면 100만 주나 1000만 주로 하시게 되면 상장하시기 전까지는 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때문에 정관을 변경하실 일이 없으실 겁니다. 얼핏 해서 대표님들 잘 이해를 왜 그렇게 해야 되지라는 부분들 그 정도까지를 해야 되나? 나는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죠. 회사 설립 시에 10,000주를 발행했습니다. 네. 근데 수권자본제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법무사님이 놓치셔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40,000주로 했다고 가정할게요. 네. 그래서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이 회사는 증자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증자를 하셔서 지금 발행된 주식이 35,000주인데 추가적으로 10,000주를 더 발행해야 되는 이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때는 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주를 더 올리신 다음에 증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네. 불필요한 그러니까 행정 절차가 생기는 그렇죠. 그래서 거예요. 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가능하면 100만 주나 1000만 주 정도 하시면 네. 증자하실 때 그것 때문에 정관을 바꾸시는 일이 안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들이 얼핏 나는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간단하게 지금 수정해야 되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유년 맞아서 100만 주 이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경우는 지금 직접 겪으시지 않아서 그 문제점들이 그다음에 그 이득 부분들을 체험하지 못하시겠지만 문제가 발생되는 시점에 행정이 일이 하루라도 늘어나고 그게 주말에 껴서 며칠이 늘어나는 경우에 사실 사업의 리스크가 분명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장님이 가이드해 주신 대로 100만 주 이상, 발행 주식 총수는 100만 주 이상이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과 주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한번 확인할 게 있는데 아까 종류 주식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종류 주식과 그 주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핏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류 주식. 네. 네, 일반적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주식은 모두 보통 주식입니다. 종류 주식이라 하면 이 보통 주식이 아닌 주식 일체를 말하고요. 뭐 전자재산의 분배라든지 배당, 의결권의 행사 여부, 또 전환 및 상환 등에 대한 내용이 보통 주식과 다른 주식으로 뭐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상한 주식, 전환 주식 등이 있습니다. 이 종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까지, 비상장 중소기업은 발행 주식 총수의 25%를 한도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종류 주식을
왜 아까 이야기 설명을 이런 부분을 발행한다라고 하고 25%로 제한은 둔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한 둔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종류 주식만의 뭐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특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이 배당에 대한 권리, 네. 또 의결권의 행사 여부, 네. 자녀재산의 분배 여부, 뭐 이런 부분들, 또 상환 및 전환 등의 내용으로 다 요약이 되는 거고요. 네. 그게 특징이에요. 아. 그게 특징인 거고, 이제 이 발행주식 총수 대비해서 제한을 둔 이유는 네. 종류 주식이 나오게 되면 각각의 주총도 별도로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 로스가 많이 생기게 되죠. 네, 근데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수많은 주주들이 계시고 객관화된 주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상장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총을 실질적으로 여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네, 그게 다 로스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장사에 비해서도 제한 규정을 좀 더 두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로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주식 부분이 보통 주식이 있고 그다음에 용도에 맞게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그런 부분 특징을 제한해서 사용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확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종이 주식이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제반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행정 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25%로 제한한다 효율적으로. 그러면 아까 주권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주권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권은 주주에게 부여하는 이런 회사의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거고요. 주권을 통해서 주주권이 양도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주권에는 보통 전자주권, 통일규격주권, 비규격주권 이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정관에서 통상 8조에서 9조에 보시게 되면 어느 회사 정관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또 주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때 주권은 뭐냐면 주권 일매로 몇 개의 주식수를 나타내는 거에 따라서 그것도 주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권, 100주권, 1000주권, 만주권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고요. 상법상 이 8종까지를 한도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권을 이렇게 다리로 8종까지 나누는 이유가 뭔가요? 더 많아지면 네. 네, 만약에 비상장 중소기업은 통일주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는데 네. 네, 자세하게 나눠질수록 주식을 최소로 발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상 기준을 8종까지로 한도를 두고 있는 거죠. 큰 주식을 발행해야 될 때 작은 단위로 발행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주권들이 발행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적으로 단위 부분들을 나누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권을 발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뭐냐면 자기 주식을 하고자 하는데 네. 기존의 주식이 이미 가족들에게 스프레드가 되어 있는데 네. 추가적으로 스프레드 하면서 세금을 최소로 내고 싶을 때 이제 통일주권을 발행해야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 주식에 이름표를 붙이는 작업을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자녀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아버님이 사업 승계를 통해서 추가로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을 넘기고자 할 때 기존 주식과 이번에 넘어오는 주식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때 이 통일주권을 발행해서 네, 주식에 다시 이름표를 붙이게 되죠. 아마 대표님들은 지금 이제 당면한 부분들을 겪지 않으면 이 부분의 중요성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실제로 겪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를 주식을 이렇게 분류하는 과정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마 이 부분은 지금 기록해 두셨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주인 특권 제3자 배정이라는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뭐 어떤 장점이 있나요?